자,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솔루션. 자, 첫 번째 코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코드는 비교적 간단한 코드예요.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반복 명령문입니다. 5장에서는 조건 명령문, if를 배웠죠. 그리고 if else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복 명령문에서는 while을 배웠어요. 자, 6장에서는 do while문, 스위치문, 그리고 그 뒤에 복합 할당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while문을 한번 볼까요? 자, 5장에서 배운 겁니다. 자, 여기는 do while문이 있습니다. 자, while문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while이 앞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앞쪽에 위치했어요. 앞쪽. 자, 그래서 키워드와 그리고 괄호는 뭐라고 했죠? 무조건 헤드입니다. 헤드. 메소드인 경우는 헤드. 메소드인 경우는 매개 변수가 이 헤드에 들어가지만 반복 명령일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건식이 이 헤드에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while문의 헤드에 조건식이 평가를 해서 참이 되면 바디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거짓이 되면 while의 바깥에, 즉 지금 깜빡이는 이 위치로 제어권이 이동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반복 명령문에서는 이 헤드가 거짓일 때, false가 됐을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false가 됐을 때. 자, while 명령문에서는 들어가자마자 조건식을 평가를 해요.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바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9번째 줄에서 이 표현식이 거짓이 되면 바디 안으로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어권은 이 깜빡이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반면에 do while문을 한번 볼까요? do while문. do while문은 한 번은 들어갑니다. 한 번은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while의 헤드로 와서 이 표현식이 평가를 해서 참이면 다시 11번째 줄로 이동을 합니다. 즉, 바디 안을 계속 반복을 해요. 만약에 한 번을 진행해서 왔는데 조건식을 보니까 거짓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바디를 빠져나와서 깜빡이는 이 지점으로 제어권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카운트가 2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서 이 카운트에 있는 값,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 2를 출력을 한 다음에 2를 다시 2를 더 더해서 4가 된 그 값을 카운터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즉, 카운터 제어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운터 제어 변수, 즉 조건식의 판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 카운터 제어 변수입니다. 자, 여기서 2가 처음에 들어가서 화면에 2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2에 2를 더해서 4가 카운터가 됩니다. 그 4를 100과 비교를 해요. 참이면 또 들어가고 들어가서 또 2가 더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6이 되겠죠. 6을 평가를 하고 또 들어가고 6을 출력을 하고 8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2씩 증가를 해서 while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while문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do while문을 빠져나오는 이 순간에 카운터 값은 최종적으로 뭐가 될까요? 100? 아니죠. 100인 경우에는 카운터가 100이 되면 100은 100과 같거나 작다. 같은 부분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래서 100을 출력을 하고 그 100에서 2를 더 더해서 102. 102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말. 그런 다음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마냥 여기에 2부터 시작해서 2를 출력을 하고 하나를 더 더해서 while문을 가서 조건식을 보서 다시 바디 안으로 들어가서 4를 출력하고
6, 8, 10, 12 그리고 쭉 마지막에 100까지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100까지 출력을 하고 100 출력하는 부분 카운터가 100. 그 다음에 12번째 줄 와서 102가 만들어집니다. 그 102를 100과 비교를 해요. 거짓입니다. 그제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빠져나오는 순간 카운터 제어 변수가 얼마의 값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소값을 찾는 코드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3개의 변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고 각각의 값들은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로컬 변수 이렇게 되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서 나중에 버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반드시 의미 있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서 사용자한테 숫자 몇 개를 입력할 것이냐, how many 입력받습니다. 자, 그 숫자를 integers라는 이 변수에 할당할 거예요. 자, 카운터 1부터 시작을 합니다. 1부터. 그리고 integers,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숫자의 개수, 그거를 평가 대상에 놓게 됩니다. 자, form은입니다. form은 head예요. 그리고 bod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ody. 자, form의 head는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세마이콜론을 두고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수를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변수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즉, form을 벗어나는 부분 27번째 줄이죠.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 카운터라는 변수는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메소드에서 우리 매개 변수를 얘기를 했죠. 메소드의 헤드는 매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매개 변수, 그것도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헤드에 있는, form에 있는 헤드에 있는 이거 지역 변수입니다. form에 벗어나면은 사라지는 지역 변수. 자, 초기 값을 1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어권이 어디로 가느냐? 가운데로 갑니다. 입력된 인티저스와 여기 설정된 값 비교를 합니다. 참이면 form은 안으로 들어가요. 자, 참인 경우 들어갔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두 번째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 숫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카운터가 1. 카운터가 1. 1이 뭐죠? 시작값입니다. 즉, form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시작하는 숫자예요. 첫 번째. 자, 숫자가 3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 3의 최소값은 뭘까요? 입력된 숫자 3 그대로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죠. 자, 그것처럼 입력된 숫자를 첫 번째로 입력받았을 때, 숫자를 첫 번째 입력받았을 때, 그 수는 최소값이 됩니다. 첫 번째로 카운터 1, form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수행됐을 때, 입력된 값, 첫 번째 숫자의 값,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숫자는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 조건식을 한번 볼까요? if에 종속된 else문. 거기에 또 if문이 있네요. 자, 이걸 더 정확하게 의미를 얘기하면 요 구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요. 즉, 요 if와 종속된 else. 이것이 참이면 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요 깜빡이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만약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else로 들어갑니다. if에 종속된 else. else로 갔는데 여기 또 if식이 나오네요. if 표현식이 나오네. 그럼 이 조건이 참이면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최소값,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최소값을 최종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아직 감을 못 잡는 분을 위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Ctrl F5. 자, 문장이 나오죠? 첫 번째 문장. 이것은 11번째 줄의 출력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5를 입력해요. 아, 숫자가 아니지.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입력합니다. 문자. 3을 입력을 해요. 3을 입력을 하면 3이라는 문자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인티저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뭘 할 거냐면 30, 그 다음에 15, 20을 입력합니다. 3개의 숫자를 입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엔터를 쳐볼까요? 제일 작은 값은 15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을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살펴봅시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몇 개의 지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줄, 그 다음에 포문의 진입 지점, 그 다음에 받아오고 if의 진입 지점, 그 다음에 if문 안으로 들어가고 if에 종속된 else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if문 안쪽에 이렇게 중첩된 if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끝나는 지점. 자, 끝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봐야 될 거예요. 끝나는 지점. 자, 요게 끝나는 지점은 요 앞에 form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34,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 해당되는 끝부분.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자, 이것을 한번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살펴봅시다. 자, F5 누릅니다. 자, 이쪽으로 왔어요. 자,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해놓고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에 지역 변수와 함께 선정된 변수들의 값의 변화를 살펴봐야 돼요. 자, 제어권이 어디서 멈췄나 볼까요? 자, 제어권은 여기 노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지금 깜빡이고 있죠? 깜빡이는 부분. 여기서 멈춘 겁니다. 끝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깜빡이는 이 위치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요 앞부분에서 멈춘 겁니다. 아직 12번째 줄이 수행되지 않은 결과예요. 자, 12번째 줄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화면에 출력된, 여기 화면에 출력된 것, 요거는 11번째 줄 Enter number of integers 땡땡, 여기까지 출력된 부분, 11번째 줄이 수행된 결과가 프롬프트 창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F5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F5. 자, 제어권이 어디로 갔나요? 콘솔 창으로 넘어갔습니다. 깜빡이죠? 즉,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어권이 이 콘솔 창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 12번째 줄에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콘솔 리드 라인이 있어요. 콘솔 창을 열어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어권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아까와 동일하게 3을 입력을 합니다. 문자 3입니다. 키보드로 3,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면은 제어권이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갑니다. 엔터.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왔어요. 넘어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자 3을 인티저, 정수형으로 파싱합니다. 숫자로 파싱해요. 그리고 그 값을 왼편에 있는 인티저스라는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자, 아래창에 보이는 것 마냥 인티저스 3으로 바뀌게 되었죠. 0에서 3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운터. 지역 변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폼은 바깥으로 나가면 이 카운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폼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이 카운터라는 지역 변수는 소멸됩니다. 폼은 바디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예요. 카운터 1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어권이 어디로 갈까요? 가운데로 갑니다. 1은, 카운터 1은 인티저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참입니다. 참이 됐기 때문에 16번째 줄로 제어권이 이동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어권을 한번 더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컨트롤 F5 하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이 아랫줄 17번째 줄로 이동해서 콘솔 창을 열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습니다. 첫 번째 숫자의 값, 문자 30을 입력합니다. 엔터. 제어권이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왔어요. 자, 넘버. 조금 전에 30이라는 숫자를 들어와서 정수형으로 파싱한 다음에 30이라는 숫자를 넘버에 저장을 했습니다. 넘버 여기 있죠. 자, 카운터. 현재 1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진입한 겁니다. 1. 1은 1과 같다? 참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if는 바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F5. 바디 안으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입력받은 30을 읽어서 넘버에 있던 30을 읽어서 스몰 리스트에 할당합니다. 스몰 리스트는 현재 0으로 돼 있어요. 할당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21번째 줄에서 22번째 줄로 이동을 하면서 30이라는 숫자를 스몰 리스트로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F5. 자, 스몰 리스트 30이 됐죠? 30이 됐습니다. 그 제어권은 if문의 끝. 22번째 줄에서 멈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else로 들어갈까요? 아니죠. 이 if문과 종속된 else는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제어권은 for문의 제일 끝 32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F5 눌렀더니 32번째 줄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권은 어디로 갈까요? F5 한 번 더 누르면 for head의 세 번째 영역으로 갑니다. 기존에 있는 카운터를 하나를 더 증가를 하게 돼요. 증가한 그 결과를 인티저스, 즉 처음에 입력한 3과 비교를 합니다.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에요. 이제 두 번째 포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해볼게요. 컨트롤 F5. 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라고 하네. 자, 여기 볼까요? 자, 엔터 인티저스. 화면 출력과 함께 제어권이 여기에서 제어권이 콘솔 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15를 입력을 합니다. 15 잘 보세요. 15 엔터를 칠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현재 하나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현재 카운터는 2가 됐습니다. 2는 1과 같다? 거짓말.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 if에 종속된 24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F5. 자, else 문으로 들어왔죠. if의 헤드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else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F5 한 번 더 눌러서 25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자, 스몰 리스트 첫 번째 우리가 스몰 리스트 값을 얼마로 세팅했죠? 30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입력받은 이 30을 바탕으로 스몰 리스트로 했어요. 자, 두 번째 입력받은 값 15. 여기에 있는 값 15는 30보다 작다? 참이 됩니다. 그럼 if의 바디 안으로 들어가겠죠. F5. 자, 들어왔습니다. 넘버 두 번째로 입력받은 값은 15예요. 스몰 리스트는 폼은 돌아오기 전에 바로 전 단계에서 스몰 리스트는 30으로 돼 있었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넘버에 있는
15라는 숫자를 읽어서 스몰리스트 메모리 공간에 기존에 30으로 되어 있는데 15로 변경을 해라. 자, F5 한번 누르면 28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맞죠? 그럼 스몰리스트는 기존 30에서 15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권은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지금 제어권은 28번째 줄에 멈췄습니다. F5 한번 더 눌러볼까요? else의 끝으로 갑니다. 끝. 요 지점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for문의 끝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32번째 줄.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if의 head 세 번째 구역으로 갑니다. 기존에 카운트가 2였죠. 하나를 더 증가합니다. 그럼 3이 될 겁니다. 3은 인티저스 3과 비교를 합니다. 카운트에 있는 숫자 3, 그것은 인티저스에 있는 값 3, 3과 작거나 같다? 같다란 부분이 참이 됩니다. 그럼 포문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겠죠. 세 번째 진입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인티저 화면에 쓰고 그 다음에 콘솔 창으로 넘어가서 사용자로부터 세 번째 값을 입력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왔죠. 20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를 쳐요. 그럼 20이라는 값을 읽어서 넘버에 저장합니다. 넘버 20이 됐죠. 카운터 1과 비교를 합니다. 카운터 뭐죠? 3. 3은 1과 같다? 거짓말. 그러면 종속된 else로 갑니다. F5. else로 왔죠. 그 다음에 if head로 갑니다. F5. 스몰리스트 15. 넘버 세 번째로 입력한 이 20이라는 값과 비교를 해요. 20은 스몰리스트 15보다 작다?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제어권이 else의 끝으로 갑니다. else로 끝으로 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for문의 끝. 32번째 줄로 이동합니다. F5.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14번째 줄에 있는 이 지점으로 갑니다. 카운터 3이었죠. 하나를 더 증가합니다. 4가 되겠죠. 4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말. 그럼 더 이상 for body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34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F5.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마지막 순간까지 요 표현식에 있는 조건,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서 거짓이 됐을 때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작은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메인 메소드의 끝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자, 화면에 썼죠. 그리고 종료. 자, 이 과정 비교적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어권의 흐름,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거 늘 시험과 그리고 평가에서 사용된 코드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특히 어느 지점의 끝 지점에 도달했는지, 끝 지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끝 지점에 가서 다음번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제 코드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재에 있는 코드예요. 앞에 있는 두 개의 코드는 연습 문제 코드였고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 이 코드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코드입니다. 자, 첫 번째 클래스가 나옵니다. autopolish라는 클래스가 나와요. 자, 클래스가 뭐라겠죠? 클래스는 컴파일러한테 스펙을 제공해주고 컴파일러는
그 스펙에 따라서 new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객체를 만드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참고자료. 자, 컴파일러에게 autopolish라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선 멤버들을 볼까요? 어카운트 넘버, 정수형의 자동 구현 프로퍼티입니다. 두 번째, make and model, 스트링 타입의 자동 구현 프로퍼티예요. 세 번째, state, 스트링 타입의 자동 구현 프로퍼티. 우선 앞부분에 3개 프로퍼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나옵니다. 생성자.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 생성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프로퍼티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3개는 자동 구현 프로퍼티예요. 즉, 프로퍼티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컴파일러는 이 안에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습니다. 캡슐화예요. 자, 이거와 같이 get 접근자, set 접근자가 있는 것을 사용자가 만든 프로퍼티입니다. 사용자가 만든 프로퍼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프로퍼티를 위한 대응되는 인스턴스 변수가 여기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이 프로퍼티 내용을 보면 get 접근자만 있습니다. 이것을 read only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read only 프로퍼티. 자, 그 역할은 잠시 뒤에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프로퍼티 안으로 들어갔더니 get식 별자만 있습니다. 접근자만 있어요. 이 안에 불 타입, 참이냐 거짓이냐, true나 false냐, 이것을 판단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변수는 state, 요거의 값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변수예요. 자, 스위치문이 나옵니다. 자, 6장에서 나오는 스위치문. 자, 요 조건에 따라 대응되는 케이스를 따라가서 점프해서 해당되는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자, 이것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겁니다. 근데 한 줄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요거와 똑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와 똑같아요. 자, 강의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스위치문은 여기 있는 값과 일치되는 케이스를 따라가서 점프로 해서 당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되는 지점에 스위치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state 요 값이 MA, NJ, NY, PA. 자,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지역 변수 여기에 true 값을 입력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외의 것들은 false로 입력을 해요. false. 그리고 그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따라서 이 프로퍼티의 타입은 불 타입이에요. true냐 false냐를 결정하는 것. false냐 true냐 둘 중에 하나만 값을 할당받을 수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 그렇지만 이에 대응되는 인스턴스 변수는 현재 없습니다. 앞부분에 인스턴스 변수가 없죠. 그리고 get만 있습니다. 이것을 read only, 읽기만 하는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기만 하는 프로퍼티. 자, 이것을 메인 메소드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메인 메소드. 자, 여기 있는 걸 볼까요? 첫 번째,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new라는 키워드가 나오네. 자, 이 말의 뜻은 객체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메모리상의 객체를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숙제를 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메모리를 빌려오고 이 메모리 속에, 이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오토폴리스 클래스에 있는 여기에 있는 멤버들 모두를 복사해서 넣는다. 1번. 2번. 복사해서 넣은 것 가운데 프로퍼티,
인스탄스 변수는 초기화를 한다. 자, 뭐가 있었을까요? 인스탄스 변수. 인스탄스 변수를 얻고 프로퍼티만 있네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자, 얘 초기화를 합니다. 디폴트 값을 갖고 초기화를 합니다. 어카운트 넘버는 정수형 숫자이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를 할 거고, 모델은 make and 모델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널로 초기화를 할 겁니다. 스테이트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널로 초기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is no fault state, 이것 또한 초기화를 합니다. 뭘로? 불 타입이기 때문에 디폴트 값인 false로 초기화를 해요. 다시 한번 정리. 자, new라고 해서 메모리를 가져오고, 오토폴리시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를 복사해 놓고, 복사해 놓은 것 가운데 인스탄스 변수 그리고 프로퍼티, 이것들을 모두 초기화를 한다. 디폴트 값을 갖고. 자, 그 다음에는 복사해 놓은 것 가운데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를 호출해요. 어디에 있는 건? 클래스에 있는 요 생성자? 아니죠. 조금 전에 복사해 놓은, 객체 속에 복사해 놓은 멤버들 가운데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 인수는 요 숫자 값, 요 스트링 값, 요 스트링 값, 이 세 개의 인수를 가지고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 아마도 복사해 놓기 때문에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인수, 이것도 메소드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오른편에 위치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인수, 문자열이죠. 호출된 메소드의 매개 변수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인수, 얘를 호출된 생성자, 그 생성자의 매개 변수, 그 매개 변수의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카운트 넘버, make 모델, 스테이트, 각각 그 값들은 요 값들로부터 할당받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우리 객체 속에 있어요. 객체 속에. 조금 전에 메모리를 만들고 그 메모리 속의 데이터 영역에 클래스의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인스탄스 변수와 프로퍼티 모두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해 놓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수로 전달해서 그 인수를 매개 변수가 받고, 그 받은 매개 변수 값을 프로퍼티에 할당하게 된 겁니다. 할당.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럼 이 객체 속에 있는 인스탄스 변수, 프로퍼티의 내용물 들어볼까요? 우선 어카운트 넘버, 객체 속에 있는 어카운트, 프로퍼티, 요 값은 1111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 0으로 되어 있다가. 두 번째, make and 모델, 처음에는 널로 되어 있다가 도에다 캡니러고 문자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state, 처음에는 널로 되어 있다가 ny라는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is no fault state, 프로퍼티예요. 그건 처음에 있었던 디폴트 값, false,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자,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이젠 참조 변수를 만듭니다. 메모리상에. 지역 변수예요, 얘도. 언제 소멸된다고 얘기했죠?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사라질 겁니다. 지역 변수예요. 참조 변수, 지역 변수이면서 참조 변수입니다. 이 참조 변수, 오른쪽의 객체의 주소값을 갖고 있어요. 즉,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숙제에서 이 참조 변수를 객체라고 한 사람들 다 감점했습니다. 객체가 아니에요. 참조 변수일 뿐이에요. 객체는 오른쪽에 만들어진 것, 이것이 객체입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참조 변수로 연결을 했어요. 참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Polish in no fault state.
메소드예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얘는 호출자가 될 거예요. 얘는 피호출자가 됩니다. 호출자가 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뭐를 가지고? 인수를 가지고. 이 인수는 여기에 있는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 어떻게 된다고 했죠? 호출된 지점으로 갈 때 매개 변수의 오른편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요게 오른편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른편에 위치한 이 policy1이라는 참조 변수, 여기에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요 객체의 주소값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 주소값을 이 매개 변수에 할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의 초반에 황소 얘기를 했죠. 황소가 객체입니다. 자, 오른편에 황소를 만들었어요. 황소 변수. 어카운트 넘버는 111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make and 뭐라고 했죠? make and 모델. 이 황소의 make and 모델은 도요타 캠리라고 되어 있고, state는 nj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is no fault 불 타입의 프로퍼티는 false로 되어 있는 이 황소. 얘를 참조 변수가 밧줄로 연결한 겁니다. 이 황소의 주소에 따라서. 자, 그 주소 값을 이 매개 변수에 전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주소를 따라가서 이 황소에 또 다른 참조 변수가 참조되는 겁니다. 즉, 얘도 이 황소의 목에 밧줄을 걸었고, 이 매개 변수도 이 황소의 밧줄을 메운 겁니다. 그럼 이 황소는 두 개의 밧줄 속에 묶여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policy 뭔가요? 요거예요. 이 황소가 묶어 있는, 이 참조 변수가 묶고 있는 황소는 요 황소. 따라갑니다.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이 객체 속에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있을 때 퍼블릭만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객체 속에 있는 프라이빗은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값은 객체 속에 값은 갖고 있지만 참조 변수, 즉 밧줄을 통해서 이 황소의 프라이빗 멤버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밧줄을 따라 황소로 갑니다. 황소 속에 있는 어카운트 넘버 뭐였죠? 1111. 그것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황소의 make and 모델을 읽어옵니다. 도요타 캠리를 읽어와요. 출력. policy, state, 황소의 state, nj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력을 합니다. 화면에. 자, 마지막에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policy, 황소, 이 매개 변수 두 번째 밧줄을 따라서 객체 속으로 갑니다. is no fault, state 갑니다. 퍼블릭이에요. 여기 있네. 자, 이전에 프로퍼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프로퍼티가 단독으로 존재를 할 때,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위치했을 때, 이 프로퍼티가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을 때 뭐라겠죠? get 접근자로 진입을 한다고 했어요. 단독으로 있을 때 또는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있을 때 get 접근자로 진입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볼까요? 어디에 있는 것? 클래스에 있는 요거 아니죠. 객체 속에 복사해 놓은 요 프로퍼티로 진입을 합니다. get으로 가요. get. 자, 스위치로 갑니다. state를 읽어옵니다. 어디에 있는 state? 자, 요 프로퍼티를 누가 불렀죠? 밧줄 두 번째 밧줄을 통해서 이 프로퍼티를 호출했습니다. 두 번째 밧줄은 대상은 첫 번째 황소, 즉 1111과 도요타 캠리 NJ로 포함되어 있는 이 객체를 불렀어요. 그 객체 속에서 is no fault state를 부른 겁니다. is no fault state 프로퍼티를 호출했어요. 자, 여기서 state를 호출해봅니다. 어디 있는 걸까요? 객체 속에 state를 호출해봅니다. state 뭐였죠? ny 였습니다. ny.
객체 속에 있는 is no fault state 프로퍼티를 호출했어요. 이 프로퍼티 안에서 state를 호출했습니다. state 어디 있는 거죠? 이 객체 속에 있는 state, 즉 nj라는 문자열에 들어있는 이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읽어왔더니 nj 여기 있네요. 이 케이스로 점프를 합니다.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어느 지점까지? 브레이크 지점까지. 자, 그 전에 여기에 있네요. No fault state가 있습니다. No fault state. true 값으로 바꾸라고 하네요. 그럼 true 값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스위치문을 빠져나가요. 어디로 갈까요? 33번째 줄로 오게 됩니다. No fault state, 리턴합니다. 무슨 값이 있었죠? true 값이 있었습니다. true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true. 그래서 true가 화면에 나오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true가 됐습니다. 참이 됐어. 자, 여기서 사망연산자가 있습니다. 물음표와 땡땡이. 자, 요 조건, 표현식이 참이면 가운데로 간다고 했어요. is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거짓이 되면 끝에 있는 요 블럭으로 가서 is no 문자열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컨트롤 F5.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객체는 빼고 첫 번째 객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더 오토 폴리시 땡땡 화면에 출력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카운트하고 샵 그리고 땡땡 그 다음에 넘버 출력이 됐어요. 카 도요타 캠리 그 다음에 스테이트 NJ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번째 줄에서 policy is no fault state 프로퍼티로 호출했어요. 그리고 참이었습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is가 출력이 돼요. is 여기 있는 거.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요거 출력을 하고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olicy 2 요거에 대해서 또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객체가 만들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메모리를 만들고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서 이 메모리에 데이터 영역에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엔 인스탄스 변수, 프로퍼티를 모두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값을 변경하게 됩니다. 값을 변경하게 돼요. 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여기에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넘버 9999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자열 슈퍼맨 그 다음에 스테이트 이거를 KR 그리고 밑에 있는 스테이트 이거 될지 모르겠네 false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안 되네.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는 안 되네.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메모리를 만들고 멤버들을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와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초기화를 합니다. 어떤 값을 갖고? 디폴트 값이 아닌 여기 선언된 지점에 있는 값을 갖고 초기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메모리를 만들고 메모리에 멤버들을 모두 집어넣고 그리고 인스탄스 변수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한다. 이때 값이 있는 경우는 이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만약 값이 예제에 있는 것처럼 없다. 없으면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초기화. 그런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외부에 있는 이 인수들을 갖고 두 번째 값을 바꾸게 합니다. 디폴트 값 또는 여기에 선언된 값
그 값을 여기에 있는 값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차 초기화를 합니다. 1차 초기화는 디폴트 값 또는 요 선언된 지점에 있었던 이 숫자의 값, 이 값. 이거는 1차 초기화. 이거는 2차 초기화입니다. 2차 초기화. 자, 그 과정들을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제어권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드를 호출할 때 호출자, 이 인수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7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스태틱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도 스태틱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스태틱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7장에서 이것도 얘기가 나눌 건데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컴파일러한테 얘기를 해줘서 나중에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를 한 거예요. 사전에 정의. 자, 여기 있는 스태틱은 이 즉시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자, 메모리를 만들 때 우리 이런 설명을 했죠. 메모리를 만들고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를 복사해 놓는다고 했어요. 복사해 놓을 때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 뿐만 아니라 메소드들도 복사해서 들어갑니다. 그 말의 뜻은 메소드들도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메모리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모리 영역으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반 클래스였다면 이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obj 참조 변수를 만들고 new에서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야 실제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이 메모리에 대해서 참조 변수가 가리키게 되는 거죠.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것은 객체를 만들 때 만들어집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근데 여기에 있는 스태틱은 클래스 내에서 선언되는 순간에, 즉 객체를 만들지 않고 참조 변수를 연결하지 않고도 메모리상에 올라갑니다. 스태틱이라고 키워드가 붙여지면 이 클래스 정의 단계에서 메모리에 올라가게 돼요.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객체가 만들기 이전에 얘들은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였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메인 메소드를 얘기를 해볼까요? 메인 메소드,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메소드입니다. 클래스 여기에 딸린 메소드, 이 클래스의 멤버 중에 하나인 메소드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호출되려면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다 참조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메인 메소드를 호출해야 돼요. 자, 그러나 스태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상에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컴파일러는 얘를 알고 있어요. 메인이라는 이름과 스태틱이라는 것, 그럼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죠. 그럼 컴파일러는 메모리상에 올라 있는 메인 메소드, 얘를 찾아서 진입 지점을 만듭니다. 즉, 프로그램 시작되는 위치를 만들게 돼요. 자, 스태틱은 클래스가 선언되는 이 위치에서 메모리상에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상에 바로 올라갑니다.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인 메소드가 얘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스태틱을 지워볼까요? 지워봅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컴파일 오류. 메시지를 볼까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메소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나옵니다. 즉, 얘는 메모리상에 올려져 있고 얘는 메모리상에 아직 없습니다. 얘는 나중에 객체가 만들 때 메모리상에 올라갈 거예요. 아직은 안 만들어진 겁니다. 객체를 안 만들었어요. new를 통해서 안 만들었습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토플래시 참조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토플래시 해갖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ref.autopolish 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참조 변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객체를 아직 만들고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스태틱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메모리상에 두 개의 메소드가 올라가 있죠. 그 메소드들 가운데 컴파일러는 메인 메소드를 찾아서 진입 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자, 7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스태틱 멤버는 메소드뿐만 아니라 프로퍼티, 인스턴트 변수 모두 스태틱이라고 선언된 멤버는 그 즉시, 클래스 선언되는 그 즉시 메모리상에 올려진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게 스태틱 멤버들입니다. 첫 번째, 선언된 지점에, 클래스가 선언된 이 지점에 바로 메모리에 올라간다. 두 번째, 스태틱은 스태틱끼리 서로 접근하고 값을 읽어오고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태틱이 아닌 멤버들을 호출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그래서 아까와 같이 스태틱이 아닌 멤버를 얘가 호출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된 거죠. 두 번째, 스태틱은 스태틱끼리 서로 호출할 수도 있고 호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이 인스턴스 변수 또는 프로퍼티라면 값을 읽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다시 한번, 스태틱은 선언된 지점에서 바로 메모리에 올라가서 사용할 준비를 바로 한다. 선언된 지점에서. 두 번째, 스태틱은 스태틱끼리 서로 어울려 다닌다. 끼리끼리 값을 접근하고 호출할 수가 있다. 자, 요거 7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예제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만큼 별을 화면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결과를 한번 먼저 봅시다. Ctrl F5. 자, 여기서 숫자 값을 입력을 해요. 1과 30 사이에 있는 숫자. 자, 5를 입력합니다. 5. 엔터를 치면 5개의 별이 화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4, 4개, 그 다음에 10개, 10, 그리고 끝납니다. 즉, 3번의 기회를 통해서 각각의 입력한 숫자만큼의 별을 화면에 출력하라는 거예요.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 자, 여기 보면은 input number, 카운터 1부터 시작하네요. 화일문입니다. 이 표현식이 참이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1부터 시작해서 1, 2, 3. 즉, 3번에 걸쳐서 화일문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 입력받은 값을 input number라는 변수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인풋된 값, 그 값이 1과 30 사이에 있는 숫자인가, 이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복합 논리 연산자가 나와요. 복합 논리 연산자. 즉, AND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조건식과 요 단순 조건식, 두 개의 단순 조건식, 이게 모두 참이어야만 if 문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다 라고 하면 이 if에 종속된 else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j가 1로 할당이 됩니다. 1. 이 안으로 들어가서 화면에 별을 하나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j 값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2가 되겠죠. 2. 그럼 별이 또 그려질 거예요. 자, 인풋된 숫자만큼의 별이 반복해가면서 포문을 반복하면서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카운터 하나를 더 더해요. 카운터가 1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2가 돼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화일의 제일 끝에 와 있을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나요? 화일의 헤드로 갑니다. 카운터 2가 돼요. 2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참. 또 안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입력값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입력값에 대해서 1과 30 사이에 있는 숫자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참이면 안으로 들어가고 거짓이면 else로 갑니다. 두 번째 입력받은 값, 그 값에 따라서 화면에 별을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세 바퀴를 돌게 됩니다. 세 바퀴. 자, 이 과정들을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둡니다. 13번째 줄 간단하게, 그리고 폼은 바디 안, 그 다음에 if의 바디 끝, 그리고 else의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else의 끝 부분, 그 다음에 while의 끝 부분, 30번째 줄, 그리고 main의 끝 부분. 자, 이렇게 뒀어요. 자,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한번 봅시다. F5.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지점은 while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게끔 콘솔 창을 호출한 거예요. 자, 몇 바퀴? 첫 번째, 5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F5 한 번 더 돌립니다. 자, 제어권이 이쪽으로 넘어왔죠. 5를 입력했습니다. 엔터. 자, 제어권이 이쪽으로 돌아왔죠. 인풋 넘버에는 5가 들어가 있어요. 자, 5는 1보다 크다? 참. AND. 5는 30보다 작다? 참. 두 개의 조건 모두 참입니다. 따라서 참이 돼서 이 표현식이 참이 돼서 if 문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J가 1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어떤 학생들이 J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상에. 근데 여기 보인다. 왜 보이죠? 자, 컴파일러가 그냥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리적으로 J는 아직 메모리상에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제어권이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깜빡이는 이 위치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 J라는 변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를 위해서 J가 나타났을 뿐이에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F5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럼 이 조건식을 가운데 있는 이 조건식을 보고 참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요. J가 1이 됐죠. 자, 화면에 별을 하나 표시를 할 거예요. 자, F5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여기 어떤 게 그려지는지. F5. 별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다음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인풋 값 5와 비교를 합니다. 5와 비교. 자, J가 2가 됐습니다. 2는 인풋된 5보다 작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별을 그릴 거예요. F5. 별을 또 두 번째 별을 그렸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서 조건식을 보고 또 들어가서 또 별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J로 가서,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가서 J의 값을 또 평가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요. 자, 5개의 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폼은 바깥으로 나와서 제일 끝 지점으로 갑니다. if 문의 끝 지점.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while의 끝으로 갑니다. 30번째 줄로 갈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다시 while의 헤드로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 요번에는 3을 입력을 합니다. 제어권이 있죠. 반복해서 들어갈 겁니다. 컨트롤 F5, F5 계속 눌러가면서 별이 그려지는 상태를 살펴보세요. 저 끝 지점으로 왔죠. 이제 카운터가 하나 더 증가해서 이 지점에서 하나 더 증가해서 나온 결과 또 들어갑니다. 또 입력을 합니다. 세 번째 7개 또 들어옵니다. 그럼 폼은 7번 돌 겁니다. F5, F5 계속 들어가면서 별이 그려질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인 메서드를 끝나는 지점까지 옮겨오게 되는 거죠. 자, 단순한 코드지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자, 강의 노트에서 단락회로라는 말이 나와요. 단락회로. 자,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조건식을 볼까요? 복합 논리 연산자. AND입니다. 좌우측이 모두 참이어야 돼요.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else 쪽으로 갑니다. 자, AND 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단순 논리연산자 거짓이 됐습니다. 그럼 굳이 두 번째 논리연산자 이걸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false로 결정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표현식은 false가 됩니다.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논리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단락회로 평가를 하여요. 즉, 단락회로 평가를 통해서 굳이 필요 없는 이 논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와 복합연산자라고 했을 때 볼까요? 오와 양쪽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 하나라도 참이 되면 이 복합 논리연산자는 참이 돼요. 참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참이 돼 버렸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를 평가를 해도 참이든 거짓이든 이미 이 안에 있는 표현식은 참이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둘 중에 복합 논리연산자에서 어느 쪽 하나라도 이미 결정되면 전체 표현식에 대한 평가가 끝나게 되는 것. 단락회로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게 첫 번째가 거짓이 됐다. 그럼 반드시 두 번째로 가야 되겠죠. 이게 거짓이 되면 당연히 else로 가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단순 표현식 평가했을 때 참이 되면 참이 되는 겁니다. 단락회로 평가는 두 개의 논리 표현식이 있을 때 한쪽만 만족하면은 그 결과값을 알 수 있을 때 나머지 한쪽 단순 논리 평가는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개념. 이게 단락회로 평가라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7장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